그거 시작해 봅시다. 어제 이제 끝 무렵에 준 프린트 있죠? 거기 264의 절정시 있는 거랑 그 뒤에 그 문법 지문형 문제 있는 거. 자,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주로 국민대에서 제공한 그 예시 문항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봤어요. 거기 보다 보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가천대의 이제 유형하고 유사한 듯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뭔가 좀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뭐 난이도의 차이도 물론 뭐 그건 당연히 있다고 보고 구성 자체도 이제 EBS를 그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가천대는 이제 뭐 화작 한 문장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문제 나오고 독서 그 다음에 문학에서 뭐 현대 소설 혹은 고전 소설 그리고 현대시 혹은 고전시 그러니까 막 수능처럼 이제 이렇게 지문의 구성이 이제 이렇게 장르별로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국민대 예시문학만 봤을 때는 독서가 좀 더 비중이 높은 것 같고요. 독서가 EBS 반영이 되더라도 그리고 문학이 나와도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제 이런 독서 비문학 지문과 그것을 응용하는 문학 작품 하나. 뭐 지난번에 이제 어제 본 그 독서 지문 나오면서 이제 김춘수의 꽃 주면서 거기서 뭐를 찾아라 뭐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뭐 반드시 그렇게 나올지 그거는 이제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비중은 독서 쪽에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작로, 언매로 다 우리가 이제 국민대 응시했겠지만 화작은 아예 문제가 없고요. 문법 지문형으로 그것도 이제 수능 완성해서 그대로 이제 지문 갖다가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단 거기 그 이제 264의 절정 이건 이제 수능 완성에 있는 그 시 세트잖아. 근데 이 절정은 굉장히 그 264 시 중에도 유명한 시고 예전에 뭐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 있고 문제 낼라 치면 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학 자체로도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 봤던 국민대 유형처럼 어떤 독서 지문을 살짝 이제 주면서 왜냐면 이 264의 절정 같은 경우는 그 문학 평론도 되게 많거든. 문학 평론 알지? 어떤 시나 소설에 대해서 이제 문학 그 전문 평론가가 그 평론을 쓴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어디다 인용해가지고 보기 형태로 줄 수도 있고 아예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특정 어떤 뭐 화자의 어떤 태도나 그다음에 시어의 의미를 찾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어제 김춘수의 꽃에서도 그 독서 지문 나오면서 즉자 존재에 해당되는 거, 뭐 대자 존재에 해당되는 거 그 시어에서 찾아라 이렇게 이제 나온 적 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예상을 해보면 그 이제 이 절정 시에서는 이게 이제 일단은 배경이 일제강점기라고 당연히. 그럼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우리 역사에서 참 힘든 시기였는데 이 시기 좀 더 일반화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극한 상황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알지 이제 우리 일반화와 이제 구체적 의미의 차이. 구체적 의미라는 것은 각각의 그 특수한 사례들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으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서양의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백성들의 생활을 보면은 거기도 그지? 그러니까 어떤 그 군주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다. 그건 프랑스가 억압을 받았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로 일반화시키면 뭐예요? 그 프랑스 백성들이 뭐야? 극한 상황에 이제 처해 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강점기, 물론 뭐 그 전에 뭐 임진왜란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제강점기가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이든 보기든 뭐 이렇게 이제 쭈쭈쭈 이제 주면서 이게 화자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인이라고 해도 돼. 이건 어차피 이육사 이제 자기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시인 이육사가 이제 처한 상황에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쩌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최근에 봤던 문제 유형을 보면 예를 들어서 A
극한 상황은 어찌 보면 한계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인이 결국은 한계에 몰린 거야 이제.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다가 감옥에도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그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도 다니고,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 도망 다니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 상황에 이제 처했을 때, 이 한계가 수평적 한계, 그 다음에 수직적 한계 상황을 동시에 뭐 제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글이나 보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이 시에서 이제 자 수평적 한계에 해당하는 시어와 수직적 한계에 해당하는 시어를 각각 쓰시오. 이제 우리가 어제 꽃 문제 있었잖아, 그지? 즉자 존재에 대응되는 거 쓰고 대자 존재에 대응되는 거 써라, 이런 것처럼, 그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수평적 한계에 해당하는 시어 뭐겠어요? 수평적 한계에 해당하는 시어는 북방입니다. 북방. 거기 이제 있는데, 자, 이거는 북방이야, 북방.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수직적 한계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라고 보겠어요. 이거는 고원입니다. 이제 고원. 물론 이제 잡아. 근데 지금 누가 이제 서리빨 칼라진 그 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봐봐. 이게 원래는 고원이야. 왜냐면 북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실제로 이제 이 독립운동하거나 이런 이제 힘겨워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제 막 도망을 가거나 유랑을 갔어요. 저 북쪽으로, 북쪽에 저 중국의 만주나 연해주죠, 러시아 그때 땅 이런 쪽. 그래서 왜 소설에도 많이 나오죠, 뭐 간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리로 막 이제 도망가거나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북쪽 끝까지 이제 휩쓸려 온 거야. 이 휩쓸렸다는 건 자기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일제 억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평적인 한계. 여기서 수평이라는 게 선생님 북쪽이면 위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지도상으로 볼 때 위에 있는 거지, 우리가 북쪽으로 간다고 하늘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위로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수평, 이 땅 중에서 이제 북이 저 북극 끝까지 가면 북극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북쪽 한계까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수평적 한계로는 북방이고요. 수평적 한계로 이제 북방까지 간 거고, 그 다음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고원이란 게 이제 뭐야? 굉장히 그 높은, 그지? 지대, 이제 산인데 그냥 우리가 산과는 다르게 이제 굉장히 높은 지대인데 이렇게 좀 평야처럼 이제 펼쳐져 있는 곳이 이제 고원이잖아. 우리가 이제 뭐 지리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알겠죠. 고원. 우리 북한 쪽에 가면 게마고원이라고 유명한 고원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뭐 파미르 고원, 티베트 고원 뭐 들어봤지? 그래서 이게 이제 수직적으로는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야, 이제, 그지? 수직적으로. 근데 이제 그 고원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게 서리빨 칼날진 그 위. 물론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극한 상황이라는 뜻이야,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고원이 답인데,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서리빨 칼날진 그 위라고 쓰면 뭐 부분 점수 정도 줄 수 있을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지? 이 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제가 볼 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는 거의 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절정이라는 시에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극한 상황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한계 상황이라고 설정했을 때 수평적인 한계, 수직적인 한계 이렇게 구별해서 그 의미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어요. 낼만한 게 이 시에서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자 뭐라고 이제 낼 수 있냐면, 이제 한번 보자. 이렇게.
뭐냐면 이제 비극적인 외적 상황을 내적 정신력을 통해 초극하고자 하는 의지를 역설적인 기법으로 표현한 시행은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 시행을 이제 직접 쓰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게 주관식 시험이니까. 그럼 이제 어떤 시행을 쓰면 되겠어요?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밖에 거기 이러면 그럼 거기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자 역설적인 기법으로 표현이 된 이러면 눈감 이러니까 눈 감고 생각한다. 그 밑에 역설이 없죠, 그지? 그래서 바로 마지막 행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요거가 되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띄웠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비극적인 외적 상황 앞에서부터 얘기했잖아. 막 수직적, 수평적, 한계까지 막 지금 쪽쪽까지 왔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진짜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이제 서 있는데 여기 이제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기어 디딜 곳 쫓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이제 뭐 한국의 의미는 아니고요. 무릎 꿇고 뭔가 진짜 기도라도 해볼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럴 곳조차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칼날 위에 여러분들 진짜 서 있다고 칼날 위에 설 수도 없지 뭐 무당 작두 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칼날 위에 이제 서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봐. 그리고 서 있는 것도 힘든데 그 칼날 위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공간이나 그지 자세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상황이야 지금 이제 한 발 제기어 디딜 곳 쫓아. 그러니까 칼날이 어떻게 쓰긴 섰어. 한 발자국 갈 수도 없어 그 상황에서 그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눈 감아 생각한다는 게 이 극한 상황을 이제 내적으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떻게 저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외적으로라도 이제 저항을 해볼 수 있으면 할 텐데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적으로 눈 감고 내적으로 그냥 이제는 초급 그냥 일단 이겨보는 거야. 뭐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정신 승리라도 하자.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정신 승리라도 해보자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새 말로 하면 그래서 비극적인 외적 상황을 내적 정신력을 통해 초극하고자 하는 의지를 역설적인 기법으로 이제 표현한 시행을 했을 때 이제 눈 감는 것도 이제 거기에 이제 시작이 되지만 결국 이제 이런 문제의 조건이 역설적인 기법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거 이제.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왜 이게 그러냐면 이 겨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제 감정기의 이 상황을 아까 말한 비극적 외적 상황이죠. 비극적 외적 상황을 일제 감정기는 강철로 된 무지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는 그 당시에 이 이육사가 한참 이런 시를 짓고 그럴 때요 정말 힘이 셀 때야. 진짜 일본이 알지? 미국하고도 맞짱뜨고 제2차 대전 일으키고 할 정도로 일본이 이제 힘이 있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강철처럼 단단해. 그런데 이제 강철처럼 단단한데 이런 시기도 이제 이 무지개에 대한 해설이 되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히 한두 개만 얘기하면 이 단단한 일제 강점기도 결국은 무지개 우리가 비 내린 뒤에 무지개 뜨는 것처럼 근데 이제 무지개가 그럴 때 보통 이제 희망 뭐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이 엄한 시기에도 희망은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로는 무지개라는 게 비 온 뒤에 비개면 잠깐 뜨잖아. 무지개가 뭐 1년 내내 떠 있고 그런 적은 말이 안 되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도 무지개도 그렇지. 그러니까 강철같이 단단한 이 일제강점기도 결국은 무지개 사라지듯이 뭐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해. 근데 중요한 건 무지개는 어쨌든 강철의 이미지는 아니잖아. 근데 강철로 된 무지개, 강철이 무지개를 꾸며줘. 원래 수식해주는 데서 모순이 일어나는 게 역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철로 된 무지개 이런 건 세상에 있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역설적 기법이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알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육사의 절정을 제대로 이제 공부한 학생은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인데, 뭐
이제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모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 위에 것도 그래서 절정이라는 시가 이제 어쨌든 EBS에 나와 있고 지금 근데 이제 가천대도 그렇고 국민대도 그렇고 국민대는 문학 작품이 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수능은 우리가 이제 이번 수능도 보시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인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EBS에 뭐 한영훈, 이육사 뭐 다 있었죠. 정지용 그래서 뭐 나올 수 있다 예상했지만 저는 뭐 옛날 이제 수업 우리 수능 전에 이제 찍기 특강하고 그럴 때 뭐 유명한 시인의 시는 대개 수능 평가원에서는 안 유명한 시를 이육사도 한 4년 전에 이제 나왔었는데 초가라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계는 오히려 이제 약간 좀 이제 이름은 그래도 교과서에 등장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시인 아닌 사람들. 그 이제 올해는 그 누가 나왔니? 고재종 나왔죠. 고재종 시인 뭐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육사 뭐 한영훈 이런 급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이제 고재종의 시 이런 이제 시가 5번 수능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수능에서는 오히려 이 이육사나 윤동주 다 있어. 우리 수능 완성에 윤동주의 병원도 여러분 수특에 본 적도 있고 이제 눈 오는 지도 뭐 이런 것도 본 적이 다 있을 텐데 이 그런 유명한 시인의 시가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런 학교 이제 이런 가천대나 이런 약술논술 정도 특히 실시하는 학교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 시인들의 시를 많이 인용해. 가천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최승호의 국어가 나왔어요. 물론 최승호 시인도 물론 이런 이육사 한영훈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엄청 많이 등장하고 EBS에 매해 등장하는 시인이야. 그래서 올해도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EBS에 최승호의 국어가 있었던 게 이제 그 가천대 시험에 나왔고 올해도 EBS 그 수능 완성에 최승호의 아마존 수족관 여러분들 뭐 수능 공부하는 사람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아마존 수족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류예요. 그러면 어쨌든 조금 그래도 좀 알려지고 유명한 시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이런 약술논술 시험에서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육사의 절정은 거의 뭐 1, 2순위에 드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알겠지? 그리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육사의 절정이 거기 먼저 있어서 이제 본 거고요. 자 이제 분위기 살짝 바꿔서 어제 이제 그 프린트의 뒷장에는 이제 문법 일단 말이야 35, 36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약술논술 시험이 뭐 선택 과목, 원매 화작 특정 누구에게 뭐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거를 최대한 이제 고려는 할 거야. 그러나 어쨌든 뭐 예시문항 봤을 때 화작은 없지만 문법은 있었단 말이야. 이제 그때 봤지만 피동, 사동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면 지문을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내용이고 사실은 물론 문법 학생들, 원매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말한 대로 문법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뭐 용어의 불규칙이고 뭐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뭐 이런 거 내면 화작러드는 못 풀어요. 그러나 요 정도 높임법도 이제 문법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말에서 특히 발달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높임법 같은 경우 요 지문 보면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또 언매 학생들도 높임법에 대해서 이제 그 대비를 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쪽은 약간 등한식. 그래서 오히려 난 언매 소팅인데도 이런 내용은 뭐 평소에 제가 잘 뭐 몰랐는데요. 뭐 이제 이런 아이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역시나 이제 EBS 연계로 문법 문제를 낸다면 화작 학생들의 상대적 어떤 불리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도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봐봐. 자 거기 이제 1문단부터 보면요. 자 이제 국어의 상대 높임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에 비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거 뭐 자세히 얘기하시고 뭐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해도 뭐 모자란데 우리가 높임법이 3개 있어요. 국어에는 주체 높임, 그럼 말 그대로 주어를 높인 거야. 자 동생이 학교에 간다. 주어가 바뀌었어 이제. 아버지 그 다음에 회사 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시다. 그지? 막 조사도 깨서로 바꾸고 뒤에 서술어도 가다가 아니라 가시다. 그치? 이런 게 이제 주체 높이면 주어를 높이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높임은 객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상이야. 우리가 왜 주객전 높임, 주어, 그지?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객체는 어떤 행동의 이제 대상이 되는 인물이야. 그래서 잘 봐. 동생을 데리고 공원에 가지.
그지? 주어는 나야. 내가 동생을 데리고 공원에 가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그 데리고 갈 대상이 아버지, 뭐 할머니로 바꿨어. 할머니로. 그지? 주어는 나야. 똑같아. 자, 그럼 내가 할머니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뭐 쓴다고 해서 마치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어색하지. 내가 할머니를 뭐라고 해야 돼? 모시고라고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어는 똑같아. 아까 앞에 주체 높이면요. 주어가 동생에서 아버지로 바뀌니까 그지? 가다가 가시다가 된 거야. 그런데 지금 말한 이제 객체 높임은 주어는 똑같아. 내가야. 근데 그 대상이 동생이냐 할머니냐에 따라서 데리고 가다가 뭐로 바뀌어? 모시고 가다로 바뀐다. 그지? 이게 이제 객체 높임이야. 자, 내가 동생에게 용돈을 주었다. 동생에게 용돈을 주었다. 그지? 동생에게 용돈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는 똑같아. 내가 동생에게 용돈을 주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어머니다 할 거니까 조사로 바뀌고요. 어머니께 용돈을 칸에 넣으시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넣어야 돼? 그지? 그래. 희원이도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나 보네요, 그지? 어떤 놈 이거 써라 그랬더니 이 새끼 어떤 새끼 옛날에 뭐라고 쓴지 알아? 그냥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본 적 엄마는 무조건 은행이야, 은행. 나는 엄마에게 용돈을 받았지. 내가 언제 엄마에 용돈을 드려? 그지? 자, 지금 너는 다들 나지, 그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자. 드렸다.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다. 그지? 자, 주어 똑같아요. 그지? 목적어도 똑같아요. 이 부사어라고 그러지. 이제 요게 달라지니까 이게 객체 높임이야, 이제. 이게 객체 높임. 그런데 상대 높임은 뭐냐면 상대 높임은 거기 이제 계속 봐봐.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청자가 원칙적으로 화자의 눈앞에서 말을 듣기 때문에 청자에 대한 높낮이를 좀 더 세심하게 결정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에 상대 높임이 발달되어 있다. 즉 쉽게 말해서 존댓말. 알겠지? 존댓말. 존댓말. 지금처럼 우리가 이게 영어라고 해봐. 그치? 영어라고 하면은 물론 영어에도 이제 묘한 뉘앙스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단어를 이제 바꿔 쓸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영어는 주면 그냥 기부지, 그지? 동생한테 줘도 기부고 할머니한테 줘도 기부고, 그지? 기부지. 거기에 뭐 다른 단어를, 그지? 물론 뭐 미미한 건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뭐 선생님 그것까지 모르겠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영어만 해도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이런 존대어가 있는 말이 뭐 우리말과 일본어에 약간 있던가? 일본어가 좀 있지. 일본어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말로 따지면 뭐 어미 같은 거 붙이면서, 그지? 그래서 뭐 데스까 뭐 이런 거 붙이는 거지. 스고이 그럼 좋다. 스고이 데스 그러면 정말 끝내주네요. 좋아요. 뭐 이제 약간의 그런 저건 있지. 이제 우리말의 높임에 해당되는 그런 건 있는데 뭐예요? 이제 인도네시아 자바어. 인도네시아는 뭔가 우리말과는 비슷한 게 있나 봐. 거기 인도네시아의 한국어 학당도 있고 이제 굉장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어떤 그 소수 부족 중에는 우리 한국어를 아예 그냥 표준어로 공용어로 해서 하는 뭐 부족도 있다고 예전에 뭐 뉴스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세상에서 높임법 있는 말이 많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상대 높임 있잖아. 존댓말. 그래서 이 존댓말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상대 높임. 그러니까 존댓말 왜 쓰는 거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지? 내가 친구에게 존댓말 쓰진 않잖아. 아랫사람에게 존댓말 쓰진 않잖아.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아랫사람들에게 쓰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도 뭐뭐 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그지? 특히나 여러 명 대상으로 할 때 뭐 이제 여기 뒤에 문제도 나오지만 근데 그냥 존댓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상대 높임은. 알겠지? 우리가 이제 존댓말을 이제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나머지는 이제 일문단에 뭐 거기 주어가 2인칭 경우 부사와 목적 2인칭 이런 말은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안 봐도 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상대 높임은 이제 요건데 이제 2문단 가보세요. 상대 높임은 청자에 대한 대우의 정도에 따라 해라체, 해체, 하계체, 하오체, 해요체, 하십시오체. 자, 이거 6등급으로 나오니까 이거 문법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야. 근데 심지어 엄매하는 애들 여기도 있겠지만 요거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써요. 사실은.
요새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잘 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이 이제 6등급이다 이거야. 이제 해라체부터 해체, 하계체, 하우체, 해요체, 하십시오체. 그러니까 이게 올림차순이야. 그러니까 해라체가 가장 낮은 말이고 하십시오가 체가 이제 가장 높인 말이야. 이제 그렇게 가는데 해라체가 이제 청자에 대한 대우가 가장 낮고 하십시오체가 가장 높다 나오잖아. 이제 일반적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해요, 하오 여기까지는 높임으로 분류되고요. 하계체, 해체, 해라체는 낮춤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지금. 그러면 이거는 상대 높임법이 이제 이게 되게 이제 문제 낼 때 상대 높임이 되게 애매한 게 잘 봐. 밥을 먹어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제. 그러면 이게 상대 높임법이 쓰인 거냐 안 쓰인 거냐. 당연히 우리는 존댓말이 아니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 해라체인데.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상대 높임이 쓰인 거야. 상대 높임이 안 쓰인 문장이 없는 거지. 왜냐면 이 6개 안에 다 해당될 테니까. 그지?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든 해라 그지 했니 이러든 어쨌든 다 이 6개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상대 높임이 없는 문장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우리가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다 이런 얘기. 우리말의 모든 문장은 다 상대 높임 어디엔가는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지. 다만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하십시오, 해요, 하오는 높임으로 분류하고 하계, 해체, 해라체는 낮춤으로 분류한다고 그런 얘기야. 이거. 자, 상대 높임은 크게 이제 격식체, 비격식체로 나누기도 하는데 격식체는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청자에 대한 대우의 틀을 갖춘 상황에서 주로 쓰이고 비격식체는 청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상황에서 주로 쓰인다. 그래서 이제 비격식체, 즉 격식을 안 차려도 되는 체 있잖아요. 이게 해체와 해요체야. 해체, 해요체. 나머지는 다 격식체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면접 같은 데 가서 혹시 식사하고 오셨나요? 예 먹었습니다. 자 엄마가 너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지? 엄마한테 먹었습니다. 뭐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너무 딱딱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가족끼리 아니면 친한 친구끼리 뭐 이런 친한 선후배끼리 존댓말 쓰더라도 뭐뭐입니다. 이거보다는 요 붙이는 그게 이제 해요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격식체다 이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3문단에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상황이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같은 청자에게 말을 할 때라도 섞어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자와 친밀하여 거리감이 적은 경우에 비격식체를 사용한다. 그런데 친구처럼 가깝고 친밀한 청자에게도 격식체인 해라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청자가 편한 대상이어서 대우의 틀에 따라 낮춤을 분명하게 드러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라체는 봐봐. 원래 친구처럼 가까우면 해체, 아까 비격식체 중에 해체가 있다고 그랬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제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는데 비격식체가 해체와 해요체야. 그러면 해요는 이제 어쨌든 흔히 말하는 존댓말이니까 요 붙이는 거니까 친구끼리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친구에게는 격식을 안 채는 해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격식체에 해당하는 해라체를 왜 사용하냐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자 청자가 편한 대상이어서 대우의 틀에 따라 낮춤을 분명하게 드러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응?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친구한테는 원래는 해체라면 야 이거 좀 먹어. 응? 이건데 야 이거 먹어라 이 새끼야. 이제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 그게 뭔 상관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좀 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나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봐봐. 높낮이를 엄격하게 따져보았을 때 낮춤말을 쓰면 안 되는 청자에게는 설령 친밀한 사이더라도 해라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낮춤말을 쓰면 안 되는 청자에게는 해라체를 쓰면 이거 뭐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낮춤말을 쓰면 안 되는 청자에게 해라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자 뒤에 그 문제 한번 봐봐. 36번에 이 기억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했어요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은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근데 이걸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 기억이 이제 조건이 두 개야. 첫 번째는 낮춤말을 쓰면 안 되는 청자.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그랬는데, 자 이제 보세요. 거기 이제 기억 봐봐. 기억. 초등학생이 학급 회의에서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라고. 그러면 초등학생이 학급 회의에서 말할 때 청자가 누구야? 청자가 같은 동기 동료 학생들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자 이미 여기서 1번 조건이지. 낮춤말을 쓰면 안 되는 청자가 아니잖아, 그지? 친구끼리인데 낮춤말을 그지 쓰는 거지, 그지? 친구끼리 뭐 높임말을 쓰나? 아니지.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라고 하지 않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의에서 이럴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이거는 이 기억 때문에 낮춤말을 쓰면 안 되는 청자에게 해라체를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 즉 1번 조건부터 아니잖아. 낮춤말을 써도 되는 청자야. 친구들이니까. 알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이유가 다른 거지. 이거의 사례가 아니지. 이거의 사례가 아니라 이거는 동료들이나 오히려 뭐 아랫사람에게도 공식 회의 석상에서는 경어체 즉 높임말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쓴 거지, 그지? 이 기억의 사례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지금. 자 그럼 이제 이 니은도 거의 마찬가지야. 니은도 이제 좀 자 일단은 군대에서 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벌써 여기 또 1번 조건이 아니지, 그지? 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낮춤말을 안 쓰면 소대장이 무슨 사단장에게 그럼 낮춤말을 쓰니? 그지? 그러니까 일단 이거 1번 조건이 아닌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하다가 훈련할 때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아까도 낮춤을 더 명확하고 명령이라는 걸, 그지? 좀 더 이제 나는 상관이고 너희들은 내 명령을 들어야 되는 부하다. 이런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낮춤인 해라체, 그지? 이렇게 사용했다. 그거에 뭐 사례라면 사례지. 애초에 여기 1번 조건이 안 돼. 그지? 낮춤말을 쓰면. 자, 그러면 똑같아. 문제는. 디귿도요. 유치원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는 영미야 하다가 아이들 집단으로 가르칠 때 영미 혼자 있든 아이들이 집단으로 있든 원래는 낮춤말을 쓰면 안 되는 청자야? 그건 아니지, 그지? 당연히 낮춤말을 쓸 수 있는 청자지.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해서 이제 대중 들을 때는 아랫사람이어도 이렇게 뭐 해요체 같은 거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여기 기억의 사례는 아니야. 자, 리을. 밥을 차린 자녀가 어머니를 부르며 엄마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어라. 이 역대급 패급 이 새끼가 또 나왔어 이제. 이거야말로 그지? 엄마인데 청자가 낮춤말을 쓰면 안 되는 청자지,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엄마 친근하니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지? 뭐 이렇게 쓰는 애들 있겠지. 자, 라고 하지 않고 엄마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어. 즉 해라체 쓰지 않고 밥 먹어는 무슨 체야 이게? 해체야, 해체. 그래서 자 엄마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어. 그러니까 딱 이거니까 낮춤말 쓰면 안 되는 엄마에게 해라체 쓰지 않고 해체를 사용했다.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리을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어두운 밤길에서 수상한 사람이 보일 때 거기 누구세요? 이렇게 이제 해요체를 쓰다가 친구인 걸 알았을 때 너였구나 이런 건데 이거는 잘 봐. 낯선 사람이 수상하든 아니든 어쨌든 낯선 사람에게 우리가 막 말을 낮추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건 맞아. 이건 낮춤말을 쓰면 안 되는 청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얘는 답이 안 되냐? 너였구나. 이게 바로 해라체야. 그지? 너였구나. 이거 해라체란 말이야. 근데 이제 2번 조건은 해라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5번 미음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요거 이제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아까 이제 밑줄친 기억 뒤에 이제 쭉 읽어보고 뭐 격식체는 대우의 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의 등급이 포괄하는 대우의 대상이 비격식체에 비해 제한된다. 거꾸로 말해 비격식체의 대우 대상이 좀 더 포괄적이야. 그래서 해체나 해요체 요거 비격식체를 두루 낮춤, 두루 높임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더 넓으니까. 청자가 화자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격식체에서는 친밀감 표시로 두루 낮춤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나. 알겠지? 청자가 화자보다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격식체에서는 친밀감 표시로 두루 낮춤. 알겠지? 이게 바로 뭐야 이제 아까 답이 된 것처럼 엄마 이리 와서 밥 먹어. 알겠지? 이거 그러니까 해라체 아니면 이제 해체. 근데
엄마에게 꼭 요자 안 붙이잖아, 그지? 친근감의 표시로 알겠지? 이렇게. 그런데 격식체에서는 헤라체와 같은 첨자맞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수단은 원칙적으로 종결어미인데 6개 등급을 나타내기 위한 종결어미들이 문장의 유형에 따라 대체로 결정돼 있어. 가령 니 같은 종결어미는 의문문에서의 헤라체야.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상대 높임의 등급은 첨자에 대한 대우의 정도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지 종결어미의 형태로 파악하는 게 아니야. 종결어미의 형태만으로는 상대 높임 등급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해체 종결어미와 하계체 종결어미는 형태가 같은 경우가 많으므로 첨자에 대한 대우의 정도로 구별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한편 해요체는 다른 5개의 등급과 달리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경우로 파악한다. 그래서 이제 그 쭉 읽어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높임과 관련해서 이런 지분 다 주고요. 요거에 근거해서 뭐 푸는 거니까 이거는 뭐 꼭 엄매 선택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정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 이제 그 3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비문학 독서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답이니까 3번이지. 해체, 해요체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모두 종결어미의 형태에 따라 상대 높임의 등급. 아까 분명히 마지막 문단에서 다문단에서 뭐라 그랬어? 이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3번 찾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 이제 지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다 맞는 내용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준 프린트는 이제 우리가 저기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수능 완성 책 계속 좀 볼게 이제. 그래서 수능 완성 자기 책이나 파일 갖고 있는 사람 이제 아까 이제 몇 명 없는 사람 이제 줬잖아 이제. 그래서 167쪽 한번 봐볼까요? 167쪽. 이게 근데 이제 가만있어. 화작하고 엄매랑 좀 다른 아니 그러진 않을 거야. 167쪽에 보면 혹시 거기 그 2회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게 나오는 시 나오지 거기 167쪽에. 아까 프린트 받은 사람들은 맨 앞장 그냥 보시면 될 거야. 그지? 자, 167쪽에 이렇게. 자, 거기 이제 166쪽이죠. 166쪽, 7쪽 거기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166쪽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 뭐 나희덕 시인의 매미 우리가 이제 나희덕 어제 그 국민대 예시문항에 나희덕 시인 나왔었잖아, 그지? 나희덕이 이제 그 수필이긴 한데 시가 아니라. 그래서 뭐 이런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민대는 이런 문학 중에서도 이제 이런 좀 산문 쪽, 그러니까 독서도 좀 더 중심. 원래 일반 논술이 대학교 이제 다른 학교들 논술 일반 인문 논술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 그냥 이런 그 산문이지 뭐 시가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예요. 뭐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거의 그냥 독서 지문이고 대부분. 그 다음에 나와도 뭐 수필이나 소설 같은 게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거의 산문 위주야. 이제 논술 시험이라 하면. 자, 그런데 분명히 또 시가 이제 분명히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듯이 아까 이제 이육사의 절정과 마찬가지 급이 될 만한 시가 여기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모란이 피기까지입니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정말 유명한 시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잘 봐. 이 모란이 피기까지 나의 복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자, 이 모란이 피기까지 중에서 이런 문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시를 지금 아주 자세히 다 설명 시간까지는 안 되고. 모란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는 하나의 정서를 자, 모순형을 통해 보여주는 시에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봐봐. 자, 이제 이 시에서 모란이 피고지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기쁨과 슬픔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모순형형을 통해 보여주는 시행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면 또 이제 시행 하나 정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뭐예요? 어디겠어? 이 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봐. 이게 이제 시행을 써라 그러면 그 시행 전체를 쓰면 되고요. 시구를 써라 그러면 이제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찬란한 슬픔의 봄. 근데 이제 행을 쓰라 그러면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래야 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이제 잘 봐. 이게 찬란한 슬픔이라는 게 이제 찬란한 슬픔이라는 게 이 5월은 이 화자에게 5월은 정말 말 그대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주는 달입니다. 이 화자에게. 왜냐하면 이 화자는 지금 딱 봐도 뭐야? 응? 응? 화자는 어때 지금? 화자 세 글자로 모미새. 모란에 미친 새끼. 모미새야 모미새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미새는 들어봤지만 얘는 거의 모미새야. 그래서 이 모란이 피면 너무 기쁘고, 그지? 모란이 지고 말면, 그지? 거기 나오잖아, 그지? 모란이 지면, 뭐, 그냥 끝이야, 그냥. 거기.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모란꽃이, 그러면 내 1년은 이제 이미 끝났다 이거야,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모란이 한 1년 중에 열을 피어있다 이제 졌어. 그럼 나머지, 그지? 꽤 많은 몇백 일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몇백 일 나한테는 의미 없다 이거야. 이러니까 몸이 새야지. 그래서 거기 360날, 즉, 다음 모란 필 때까지 360날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한양 섭섭해 운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해서 이제 과장이고 이제 시 공부할 때는 다 배우는 거지만, 근데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한 슬픔의 봄. 뭐야? 모란이 필 때도 5월이고요. 질 때도 5월이야. 그지? 그러니까 화자에게 이 5월은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다 주는 달이고, 이제 그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봄이지. 이제 5월, 지금은 5월이고 거의 뭐 여름이지만, 그지? 그러니까 5월까지 이때까지 이제 봄이라고 했을 때, 이 봄은 화자에게 뭐야? 찬란, 즉 기쁨도 주고요. 그 다음에 슬픔도 주는 그런 봄인 거야. 그래서 잠깐 모란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찬란의 슬픔, 찬란이라는 것은 모란이 핀다는 얘기고, 슬픔이라는 얘기는 모란이 진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모란이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동시에 5월에 이루어지니까 모란이 피는 이 5월은 피고 지는 5월은 찬란한 슬픔의 봄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모순형용을 모순형용이라는 게 역설의 한 종류로서 꾸며주는 형용을 원래 꾸며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이렇게 꾸며주는 건 수식한단 말이잖아, 그지? 찬란하니 슬픔을 꾸며주는 게 모순되잖아, 그지? 원래는 찬란한은 어느 정도 단어를 꾸며줘야 어울려. 기쁨, 찬란한 기쁨 그러면 맞지만 찬란한 슬픔, 그지? 슬픔인데 찬란한 건 뭔가 화려하고 빛난다 이런 얘기인데 슬픔이 화려하고 빛난다. 그러니까 역설인 거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자, 요렇게 요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뒤에 얘들아 이제 요건 진짜 뭐 정말 높아지면 뭐 나올 가능성 내가 볼 때 많지는 않은데 올해 수능에서도 이 송민곡은 뭐 나올라 치면 정말 뭐 낼 수도 있겠구나. 워낙 유명하고 이제 중요한 작품입니다. 근데 역시나 송민곡은 좀 안 나오고 북새곡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수능에서는 북새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선생님 수업할 때
거의 뭐 송민곡, 북새곡, 박일로의 동락당 이런 거 이제 1순위로 뽑았었고 송민곡은 영순위일 수도 있지만 너무 유명해서 배제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제 그 후자가 맞은 거예요. 그 너무 유명해서 배제된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그 북새곡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 송민곡은 역시나 이제 워낙 유명한 거 아까 말했듯이 현대시도 굉장히 유명한 걸 좀 실는 편인데 가천대도 그렇고 국민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뭐 그래서 이제 혹시나 유명 고전시 중에 유명도 중요도 따지면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지 사실 이 송민곡이 그래서 송민곡 관련해서 뭐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예전에 당연히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건데 그 이제 잘 보세요. 뭐 요런 거 하나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이 송민곡에서 송민곡 관련해서 이게 주관식이니까 이제 그 이제 송민곡에서 요런 것들은 그래도 한번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주관식이니까 이제 추상적인 대상을 자연물에 빗대요. 자책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식구를 뭐 찾아라 이런 식인데 추상적인 대상을 자연물에 빗대어 자책하는 화자의 태도.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우리가 만족시키는지를 찾아봐야 돼. 뭐냐면 이건 이제 요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추상적인 대상을 자연물에 빗대는 건 시에 많이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뭐 여기서 많이 쓰이지 않고 딱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게 화자가 이제 지금 생긴 어떤 문제 상황, 이 문제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내 잘못이다. 알겠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이제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역시 송민곡을 거의 뭐 외우다시피 꿰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이긴 한데요. 또 모든 학생이 그럴 리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충분히 나와도 변별력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또 주관식이다 보니까 객관식처럼 이렇게 수능이 이제 뭐 객관식이라고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또 이게 주관식으로 쓰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디가 되겠어? 이거 한번 여러분들 보고 시에서 너무 이제 여기서 뭐 길게 나와 있는데 그냥 중략 이전에서만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중략 이전 거기 이제 뭐 중략 이전에 이 19절이 있어 이제 중략 뒤까지 보면 너무 기니까 그냥 중략 이전에서만 한번 요거의 답을 한번 찾아봐봐. 내 몸에 지은 죄 뇌같이 쌓였으니 있지 거기 그러니까 디귿 위에 줄 디귿 위에 줄 있지 디귿 위에 내 몸에 이제 여기 뭐 고어로 돼 있는데 자 그거의 답은 내 몸의 지은 죄 여기 현대로 쓸게요 뇌같이 쌓였으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 있지 그지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죄 있잖아 죄 이거 원래 추상적인 거잖아 그치?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어떤 죄 있는 사람이 여기 죄라는 물건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죄가 추상적인 건데 자연물에 빗대어라는 게 이제 비유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야 이제 같이 대표적인 비유법 직유법이잖아 그치? 이 산 자연물이잖아 내 산처럼 그러니까 죄가 크다는 얘기죠. 산처럼 죄가 쌓여있다. 내 죄가 커. 그러니까 이게 자책.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 잘 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사랑을 안 해줘.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나를 이뻐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얼굴색 싹 바꿔서 나를 미워하지? 생각해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 내가 죄가 산처럼 많아서인가 보다 라고 자책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내가 죄가 정말 산처럼 많아서 그래서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에이 뭐 하늘을 원망할 것도 없고 사람 누구는 허물까? 탓할 것도 없다. 서로 풀처이니 조물의 탓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시험에서는 이제 수능 같은 데서는 많이 디귿도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게 조물주를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함정 선지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조물주 원망한다.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언뜻 보면 조물주 탓이다 하니까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조물주 탓해봐 뭐 할 거야. 조물주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 이제 신적인 그지 조물주 말 그대로 신이 어떻게 보면 신이잖아 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신의 조물주 탓한다는 건 그냥 이것도 자책이야. 내 팔자구나 이런 뜻이야 그지? 운명론적 태도 쉽게 얘기해서 운명론적 태도.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그것도 뭐 알아두면 그지? 화자의 어떤 운명론적인 태도가 보이는 식구를 찾아. 그러면 디귿을 찾으면 돼. 알겠지? 거기에 그래서 만약에 운명론적 태도. 운명론적인 태도를 찾아라. 그럼 밑줄 친 디귿. 요거를 또 찾으면 돼요. 이게 조물주 탓이다. 조물주를 막 탓하고 나무란 게 아니야. 그냥 내 팔자구나. 알겠지? 내가 타고난 운명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하나만 더. 뭐 이거 헬라치면 속미고 하나만 갖고 역시 또 오늘 1시간 해도 되는데 네, 그럴 순 없으니까 딱 진짜 중요한 거. 자, 요런 거. 거의 뒤에 문제 나오는 거긴 한데. 환자가 임과 이별할 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화자가 임과 이별하게 된 원인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행위가 있어요. 내가 어떤 행위, 그 행위, 이별하게 된 행위, 행위를 의미하는 행위를 어쨌든 이런 이제 두 개.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누워서 생각하고 그래서 내 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분명히 내가 요렇게 해서 이매에게 약간 이미 나를 이제 미워했다. 이렇게 살짝 추측할 수 있는 시가 있습니다. 뒤에 그래서 문제 이제 객관식 문제로도 나와 있긴 해 이게. 뭘까? 이것도 역시 그냥 중량 위에 있어. 중량 위에 답이 있거든요. 여기 있어. 그냥 막 찾으라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제 뒤에 문제 한번 있죠. 33번 문제 한번 볼까? 뒷장에 33번 문제. 33번 문제 1번 선지 한번 봐봐. 가에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던디는 화자가 임의 사랑을 잃고 임과 헤어진 원인이라고 추측하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볼 수 있겠군. 그지? 이거 맞겠니 틀리겠니 이 선지가. 이거는 그냥 이제 딴 거 없어. 이래나 교태의 뜻을 이제 알아야 일단 풀 수 있는 거. 이래 교태는 교태는 지금도 교태란 말 쓰는 거고 이래는 아양이라는 뜻이야. 아양. 이래가 아양. 아양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던 내가 어지러이. 그러니까 아양과 교태를 너무 떨었다니까. 원래 아양 떨면 이제 뭐 요즘 세상에는 좀 저기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자가 이제 남자에게 아양을 또 이제 잘 보이려고 그냥 자기 이제 애인에게 심지어 뭐 아내가 남편에게도 명품백이 필요할 때 여보 어쩌고 하면서 이제 아양을 떨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 어지러이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 누구야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여기 설정이 이제 그 님은 저 하늘에 계신 이제 궁궐의 님이 이제 뭐 거의 옥황상제 같은 이제 임금이고
이제 여기 화자는 궁녀 같은 궁녀. 그래서 궁녀들이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아양 떨잖아, 그지? 전하가 막 이제 가다가 옆에 딱 옷깃만 스쳐도 전하 하지 마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막 아양을 떨어. 근데 전하가 기분 좋을 땐 좋지만 너무 이제 기분이 안 좋은데 막 옆에 여자애가 아양을 떨면 그지? 야 씨발 그만해. 토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아양을 너무 심하게 했던지 그냥 그날부터 미워하더라 이제 이거야 이게.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 화자가 여자도 아니고요. 여자로 설정만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정철이라는 작가가 지을 때는 임금을 염두에 두고 내가 여기 아양과 교태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충신들이 직언하는 거야 임금에게. 알겠지? 임금에게 바른 말. 전하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근데 원래는 신하 말을 들어야 되잖아. 옳은 말이라면. 그지? 근데 임금이 또 보면은 신하가 바른 말해도 저 새끼가 감히 나한테 뭐 대들고 저렇게 뻣뻣하게 돼? 이 새끼도 그동안 즐거웠다 하면서 이제 유배 보내고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쫓겨난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너무 직언을 너무 심하게 했는지 바른 말을 너무 심하게 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화자가 여자로 이제 여기 설정이 돼 있으니까 내가 아양과 교태를 너무 떨어서 그런지 어쩐지 날 보시고 이제 얼굴빛이 옛날과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화자가 인과 이별하게 된 원인으로 생각하는 행위 아양과 교태. 알겠지? 그거 충분히 쓸 수 있잖아. 이래라고 돼 있지만 그건 이제 현대어로 하면 아양, 교태 이런 행위로 인해서 아마 쫓겨난 듯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리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정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해봅시다. 알겠죠? 네. 이제 일단은 같이 해서